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저 페이지를 이걸 펴놓고 내가 이 시간은 책 읽기에 중점을 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그 계약법, 채권법 3페이지부터 하실 건데 왜 계약법 총론을 먼저 써놨나라고 하면은 443페이지를 한번 보십니다. 443페이지 위에 보면은 채권법의 내용과 적용 범위 해놓고 표를 간단하게 하나 그려놨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채권의 발생 관련돼서 그 원인과 관련된 것, 채권의 효력에 관한 것, 채권의 소멸에 관한 것, 그다음에 재산권으로서의 채권에 관한 것 해가지고 채권 양도 채무 인수를 밑에 해놨는데 원래 채권법 총론에는 채권의 효력에 관한 것 그리고 그 채권의 효력에 관한 거에도 그 보면은 뒤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책임자산 보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법 조문상으로는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채무 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의 소멸에 관한 것, 뭐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채권의 효력에 관한 거, 소멸에 관한 거, 그 다음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이런 것들이 채권법 총론에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법 조문상으로는 채권 총론이 먼저 있지만 그런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거, 그 발생 원인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고 계약은 당연히 법률 행위의 유형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채권법 강론에 계약 총론을 규정해 놓고 계약에 대한 공통된 성립, 효력, 소멸과 관련돼서 채권법 강론이 규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 강론에서 15개의 전형 계약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채권으로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어쨌든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 그 계약에 의한 것이든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든 그거는 채권법 각 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것들에 대한 공통된 채권의 효력, 소멸 등에 관한 것이 채권 총론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발생과 관련된 것을 먼저 보기 위해서 계약법을 먼저 수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돌아오셔서 계약 일반, 계약의 의, 계약의 개념 계약이란 넓게 봤을 때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둔 겁니다. 계약에는 채권계약, 물권계약, 물권계약이라면 뭐 소유권 이전의 합의, 저당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뭐 지상권 설정계약 이런 것들이 있고 주물권계약으로서 채권양도, 대물변제, 경계, 그 다음에 가족법상 신분계약으로서 혼인, 합의, 이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보통 계약, 즉 협의의 계약, 단순히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채권 채무의 발생을 가져오는 채권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채권 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계약에도 유추 적용된다라는 거. 이와 관련하여 법정 해제는 이행의 문제와 관련하여 채무 불이행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은 처분 행위인 물권 행위나 준물권 계약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 해제가 처분행위에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된다. 채권의 발생 원인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 사유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채권 계약이지만 유언이나 재단법인 설립 행위와 같은 단독 행위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채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 채권 각 칙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 채권 관계로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가 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법정 채권 관계가 있습니다. 시효 완성자가 바로 물건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부동산 물건, 예컨대 소유권이나 지상권, 지역권에 대해서 시효 완성하고 등기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시효 완성 단계에서는 채권 발생, 법정 채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선의취득과 관련되어서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 쪽에서도 법정 채권이 있습니다. 어떤 채권 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채권 관계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는 거, 계약의 사회적 작용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법률행위로서의 계약도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의 경우에는 특히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의가 있어야 계약으로 성립하지만, 법률행위니까 민법 총칙에서 공부했던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효력 요건도 구비해야 계약 당사자가 원하는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에도 민법 총칙편의 법률에 관한 규정과 이론이 적용되면 당연하다는 거. 즉 민법 총칙편의 당사자의 능력에 관한 내용, 목적에 관한 내용,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대리제도,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에 관한 규정이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에 민사법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책을 냈을 때는 민법 총칙과 계약 총론편을 엮어서 계약 성립 과정에 따라서 책을 서술해 봤었는데, 다시 원편제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로마자 2번 계약의 자유와 한계, 계약 자유의 원칙, 민법 총칙에서도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서 본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 자유 원칙이란 계약에 의한 법률 관계의 형성이 법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완전히 계약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 승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계약 자유 원칙은 사적 자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법적 형태로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사법의 3대 원칙을 이루었다.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 이른바 계약 자유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 체결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어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당사자 자기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것.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오늘 슈퍼에 물건 사러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슈퍼를 들어갈까 말까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뭐. 들어가더라도 끝만 살까 뭐 과자도 살까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뭐. A 슈퍼 갈까 B 슈퍼 갈까 내가 결정하지 뭐. 설마 슈퍼에 들어가지고 계약서 꺼내지는 않았겠죠. 살려고 하다가 뭐 나올 수도 있지 뭐. 나오면은 슈퍼 아이씨가 소금을 뿌리든가 말든가 그런 거 아이씨 자유고. 마인드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 선택의 자유가 있다. 5페이지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의 구성력, 계약은 체결되었다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로마법 이래로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이행하기 위해서 체결했겠지. 저변에 깔려있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계약이 성립된 후에 당사자는 임의로 청약이나 승낙을 철회하지 못한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 당사자는 그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스스로 원해서 그랬으니까. 3번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지만 기왕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은 법관이나 입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다.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단 합의로 구속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입법에 의한 변경을 하거나 계약 체결 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내지 법률의 해석에는 계약 침해 금지나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96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명의신탁 계약 유효했습니다. 판례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 무효로 한다. 그때부터 무효가 되고, 그래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서 실명등기를 하도록 했죠. 계약저유 원칙에 대한 제한. 채권법의 일부인 계약법은 대체로 임의규정이므로 강행규정성이 강한 물권법에 비하여 사적 자체의 원리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고도한 발달과 아울러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계약 자유는 형해와 명목화되는 점에서 실질적 공정성과 균형을 해치는 형식적 계약 자유는 제한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법상의 최고 원리인 공공복리나 현대사에서 계약의 공정 내지 계약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내가 다수설 입장이고, 현대사회에서도 사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리, 계약 자유 원칙이 우선 적용되고, 공공복리 원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점차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자유에 대한 제한, 공법상의 제약 강제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우편통신, 운송,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공익적 독점기업, 관계부이지 뭐,은 관계범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제공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 제약을 강제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 공정인, 집행관, 법무사, 의사, 약사, 한의사 등의 공익적 직무에 관하여는 관계 범위에서 직무 집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 공익적 목적일 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거절하면 되는 거지. 근데 물론 이제 의사가 참 이거는 뭐 헛웃음 나온 거죠. 헛웃음. 뭐 얼마 전에도 뭐 유튜브인가 어디 보니까 그 앰뷸런스 뺑뺑이 돌다가 뭐 그 병원에서 다 거부해가지고 그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하는 그 사건도 있었다는 거죠. 사법상 제약 강제되는 수도 있더라. 뭐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거 형성권이고, 그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은 그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다뤄진다라는 거. 물론 세부적인 들어가면은 뭐 일정한 뭐 제한 사유가 있긴 하죠. 어쨌든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고 그것이 적법하게 행사되면은 계약 체결이 강제된다는 거.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특정한 상대방과의 계약을 배척하거나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서 여성에 대해서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거.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그런 뭐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는 거. 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거기서도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있죠. 차임 증액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다음에 사회질서에 의한 제한, 뭐 계약 내용이 반사회적이라면 무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 와서 나타나는 거, 약관에 의한 제한.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약관이 중요화되고 있기 때문에 목차를 따로 뽑아서 설명을 합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현대에서도 계약 방식은 당사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분료식 계약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 대량 거래의 현대사회에서 신속하고 법률관계의
명확한 획일적 거래를 위해서 또는 법률관계의 신중성을 위하여 방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민법은 정려의 경우 서면이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효력의 차이가 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신청 시에 유상계약일 때 금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음수표의 경우에는 거래의 명확한 신속을 위하여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도급계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할부판매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방문판매계약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농지법상 농지임대차는 직접적으로 방식을 강제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는 간접적으로 방식을 강제하고 있다. 표준계약 양식. 허가 신고, 증명 등을 요구하는 계약도 있다. 일정한 계약에는 효력 요건 등으로서 법률이 허가 신고, 증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연인일 때나 그렇습니다. 아예 법인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 영농법인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면 물권 변동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농지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은,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은 일단 유효하다는 것. 등기를 못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는 무효이다.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유동적 무효가 된다. 민법 총칙에서 보고 왔습니다. 토지거래 신고 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수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그러나 이거는 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했으니까 예약의 경우에는 허가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서의 허가는 그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유상거래와 예약까지도 허가를 받아라 해놨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서의 허가 조건부 소유권 등기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 안 된다 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개념. 보통거래 약관이란 계약 일방 당사자가 특정 종류의 계약을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 반복하여 체결할 것을 예비하여 미리 정해둔 계약 조항을 말한다는 거. 그걸 약관이라고 말한다는 거. 8페이지 보시면은 한 세 번째 줄에 우리나라는 1986년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다. 약관의 개념 분설. 약관은 계약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약관은 계약 당사 일방이 체결 전에 미리 준비한 것이라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 체결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된 것이라야 한다. 4번 위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면 그 명칭이나 형태는 불문한다. 그러나 약관 규제법에서 특정의 방식이나 형태 내지 특정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해관계인이 명확하게 인식하여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형식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식당이나 여관 또는 목욕탕 입구나 일정한 장소에서 손님이 사무실에 맡기지 않은 물건의 분실이나 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게시한 것, 그것도 약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약관은 반드시 인쇄될 필요는 없다. 수기로 작성되어도 무방하다. 극장 입장표 일부에 기재되어도 무방하므로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지만 구술약정은 약관이 될 수 없다. 문서화는 돼야 되지만 인쇄될 필요는 없다는 거. 약관규제법의 적용법이 약관이 상법,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보통거래 약관과 계약의 내용,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은 계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약관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약관 내용에 따를 걸로 했으니까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계약서의 입장이고, 약관규제법도 그에 근거해서 제정한 것이라고 본다라는 것. 왜냐하면 명시설명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거. 2번 약관의 구속력 근거에 관한 판례. 판례는 보통거래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의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즉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약관의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 사업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약관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설명 의무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약관과 관련되는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중요 내용 명확하고 쉽게 작성할 의무. 사업자가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된다. 여기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하면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 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약관 명시 설명 의무 2섬. 약관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약관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약관을 명시 또는 설명하고 상대방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만 약관 계약 내용에 편입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데, 다만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 또는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배제된다라고 했다는 것. 약관 명시 설명의 상대방. 설명 의무의 상대방은 계약자 본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고객의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된다. 약관 명시 설명의 대상. 약관의 내용과 다른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동그라미 1번 자동차 보험계약상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계약의 성질상 약관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다음 3번 약관의 내용이 다른 설명이 없더라도 상대방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부연하는 정도라면 명시 의무가 면제됨이 원칙이다.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걸 부연한다? 법령에 있는 것은 몰라도 적용되는 겁니다. 약관 명시 설명의 정도.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의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고, 즉 1호 여객 운송업, 2호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호 우편업, 4호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아니하다. 약관 명시 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 사업자가 명시나 중요 내용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고객 측에서 당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리고 약관 조항 중 명시 설명되지 않은 내용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못하므로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으로 상대방 고객 측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명시 설명 의무 대상인 것은 명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아예 계약 내용에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반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 계약 내용이 아닌 것이니까. 약관에 대한 해석 원칙,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의한 해석. 약관은 당사 일방이 제시한 계약 내용에 해당하므로 법률행위 해석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 일방이 작성한 약관이 계약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약관규제법상 해석 원칙, 약관의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한다.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 한다.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은 행위 원칙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 원칙에 반하는 약관 조항은 수정 해석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 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 부분을 추출 배제하며 잔존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여 약관 조항이 신의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수정 해석을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는 것. 약관에 관한 통일적 해석의 원칙, 이걸 동일성 유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약관은 다수의 각각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밑에 보면 역시 약관 작성자 불리의 원칙, 상대방인 고객 유리의 원칙. 약관보다 개별 약정을 우선한다. 앞에서도 봤습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 사항은 약관에 우선하는데, 말비에 이 개별 약정은 반드시 서면화될 필요는 없고 구술 약정이어도 무방하다. 물론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가 남겠죠. 개별 약정이 반드시 약관보다 유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입증 못하면은 그 부분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겠죠. 약관 축소 해석의 원칙, 법률 규정되어 있는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좁게 해석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소위 예문 해석 이론, 민법 총칙 법률행위 해석 쪽에서도 약간 보고 왔습니다. 약관의 내용 중 부당한 조항이 있을 때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하여 당해 부당한 불공정 조항을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하여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해석 방법을 예문 해석이라 한다. 불공정 약관 조항, 일반 원칙과 불공정성 추정, 신의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다. 13페이지 동그라미 3번, 고객이 계약의 거래 행태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 조항 무효다. 4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무효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고, 3번 보시면 일부 무효의 특징, 불공정한 무효 조항이 포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약관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민법 총칙에 있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 이는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에 대하여 특칙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것. 사적 자치의 원리와의 관계,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고객이 그 구체적인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관한 민법 537조의 규정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약관 조항을 무효라고 한다라고 해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다음에 계약의 종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